네, 바로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대표입니다. 5선에 빛나는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이에 맞서는 야당 대표, 야권의 대표적인 4선 중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 의원님은 그 울산 화재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겠어요? 예, 제가 저희 지역구 네. 현안이기도 하고요. 예. 화재가 발생한 날 마침 제가 울산에 도착해서 현장에서 새벽 2시까지 지켜봤는데 예. 뭐 속수무책이더라고요. 아이고. 워낙 고층에서 불도 뭐 바람이 많이 부니까 계속 번져 나가고요. 가슴이 미어지는 상황인데 현재도 지금 그 이재민들 고통이 커서 그러게요. 어떻게 빨리 해결할까 지금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네, 의원님 우리 이재민들 위해서 많이 좀 힘써 주십시오. 네, 그렇게. 네, 서른 의원님은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우린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네. 울산 그 이재민들에게 참 마음 아프네요. 그러게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저는 잘 지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국회가 지난주에 국정감사 시작했잖아요. 아직까지 초반인데 현재까지의 상황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번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야당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네. 정인 참고인 채택을 여당 측에서 거의 전면 거부한다. 네. 여당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은 뭐 그런 정인이 있으면 아예 채택 자체를 거부해버려서 정인 참고인 채택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어서 맹탕 국감 안 되겠느냐, 방탕 국감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점들이 계속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 국정감사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국정감사에 이렇게 여당이 그 제대로 된 그 국회 역할을 하는 것을 막는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님. 네, 그건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인 문제는 우리도 정인 채택을 했습니다. 네. 각 위원회마다 다 정인 채택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뭐 정쟁을 자꾸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정인들을 그냥 불러내거든요. 근데 그 정인들이 정말 국정을 하나하나 챙겨보겠다는 이런 처지라기보다는 그냥 정쟁을 이끌어서 야당에게 뭐 야당에 결코 유리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야당이 오판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끌으려고 하니까 이 여당 입장에서는 그건 안 된다. 네. 민생국회로 하고 그리고 민생국감으로 하고 정책국감으로 하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론은 그걸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과의 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 중진들의 거침없는 정치 토크쇼 국회 하이킥. 지금 유튜브로 함께 생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회 하이킥 1라운드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라운드 1. 자정을 알리는 타종 소리와 함께 불꽃과 박수가 터져나오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장 차림으로 등장합니다.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입니다. 남측을 향해서는 지금의 보건 위기가 극복돼 사랑하는 남녘동포와 손을 맞잡길 기원한다고 밝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악화된 남북관계 개선 여지를 내비쳤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이 주말에 있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이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과시하면서 전략무기 쇼를 펼쳤습니다. 두 분은 과연 이 열병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서른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네, 우리하고는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밤 12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고 네. 뭐 불꽃쇼 뭐 화려하게 했습니다마는 뭐 이 삼중고 아닙니까? 예. 제재가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 태풍 피해도 있고 코로나 피해도 있고 해서 자기들 인정하는 삼재가 들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그게 상당히 화려하게 그랬고 또 특이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눈물을 몇 번 흘렸어요. 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그 청중들도 뭐 절박한 심정인지 같이 눈물을 흘리고 이런 장면들을 봤는데 역시 이게 독재국가는 다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뭐 내용으로 보면은 저는 이 ICBM이고 저 SLB고 뭐 이 특이 무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예. 그건 일종의 과시용이라 생각하고 진정한 의미는 남북이 같이 가자. 네. 평화의 제스처를 썼다는 게 특이하고 또 사랑하는 뭐 남측 뭐 이렇게 나온 우리 국민들 사랑한다는 표현하는 것도 네. 그것도 아마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특이한 이 행사를 했다 이런 느낌이 강력히 들어왔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열병식과 김정은의 그 연설을 보면서 북한의 대남 협박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군사력을 통해서 이제 제압하려고 하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이고 있다 하는 측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가 둘째로 김정은이 권력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했던 것과는 다르게 눈물도 보이고 하면서 뭐 미안하다 고맙다를 계속해서 연발해서 했는데 이것은 이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고조되고 있고 그래서 무언가 색다른 모습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와 있다. 네. 계속해서 억압으로만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력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남 위협과 그리고 군사력 과시를 통해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원조를 좀 더 받아내고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ICBM은 사실 대륙간 탄도탄 그 거리 자체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예전 같으면 뭐 미국에 대한 어떤 언급이랄까 이런 게 한마디라도 있었을 텐데 한마디도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나게 화를 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저는 그게 김정은이 이번에 이게 여러 가지 언사 중에 미국이란 공개적인 언급을 안 했는데 네. 자기로서는 아마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처음에 바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가 여러 가지 빚에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텐데 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최대한 자기가 억지하는 표현을 썼지만 네. 오늘 제가 국정감사하면서 그 주미대사 우리 이수혁 주미대사의 그 발언도 직접 질문해서 들었는데 실제로 미 정부 입장이 그 really angry 예. 뭐 really disappointed 매우 실망했다 매우 화가 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실제로 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뭐 신형 ICBM을 개발해서 뭐 다탄두까지 뭐 SLBM을 만들고 해서 미국 본토를 아주 깊숙이까지 직접 그것도 아주 다중 그 방법을 통해서 네. 공격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결국 미국의 대북 전략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조야의 판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른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낸 건요. 네. 일종의 제스처일 거라 생각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미국 사회에서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북한을 공격할수록 이 표가 모일 거라는 생각은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신형 ICBM이나 네. 또는 이 SLBM이 이게 나왔긴 하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미국에 네. 대해서 공격적인 의사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 아하. 일종의 과시용인데 네. 과시한 것이 지나지 않는데 화를 낼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우리 국민들에게 한 얘기나 눈물을 흘리면서 뭐 고맙다고 한 얘기나 상당히 이제 센티멘탈한 이런 측면이 보이는 이 내용이었거든요. 네.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은 미국 쪽에서 저렇게 공격할 일인가 화낼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 표목이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문제는 중요한 부분은 우리 정부 우리 남측에다 대고 사랑하는 뭐 남측에 대해서 네. 다시 손을 잡자 이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네.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남북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그걸 우리가 정리를 잘해서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는 국회 하이킥입니다. 잠시 한숨 돌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요일 코너 국회 하이킥 여야를 대표하는 중진 의원 2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종전선언 필요성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두 분은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기현 의원님부터 의견 주시죠. 예, 사실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완전 평화가 찾아와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졌을 때 그것이 진정선언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네. 그냥 단순하게 뭐 정치적인 액션으로 종전선언만 한다 그러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번에 뭐 김정은이 연설에도 뭐 그 사랑하는 남녘동포 이렇게 하면서 손을 잡자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 전체 문장 중에 딱 한 문장밖에 없습니다. 약 한 28분 1700초 정도 연설한 것 중에서 한 12초 전체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자신들의 그 전쟁 수행 능력이라든지 충분히 누구든지 덤비면 먼저 선제 공격해서 죽이겠다. 이런 형태의 메시지까지 넣어놓고 굉장히 위협적인 언사들이거든요. 여전히 거기다가 지금 그 유엔 북한의 유엔 주재 대사 김성 대사는 자신들의 존엄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존엄이라고 하는 게 뭐 이게 핵무장입니다. 이렇게 핵무장을 아예 자기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입장에 일방적으로 종전선언만 하면 그러면 진짜 평화가 오는 것이냐. 선언만 해서 평화가 올 것 같으면 왜 안 하겠냐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합의해 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협상의 수단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가 무장 해제하는 것이다. 이 종전선언을 합의해 줌과 동시에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진전된 조치가 전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대통령께서는 그 비핵화의 전제 조건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그냥 종전선언부터 하자 그러시니까 이것이야말로 이게 앞뒤가 바뀐 것이다. 선 비핵화 진전 후 종전선언이 돼야 된다라고 네. 하는 입장을 저희들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설훈 의원님은 좀 다른 의견이시겠죠? 네, 제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그 직접 읽은 그 내용으로 보면은 언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 최고 지도자 북한의 이 주석을 김일성부터 해서 네. 김정일, 김정은까지 나왔던 어떤 형태보다도 말하자면 온건한 형태로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남북이 같이 손을 맞잡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조만간에 다시 남북 간에 뭐 정상회담이고 뭐 그 다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평화가 와야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언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그에 맞잡아서 그래 다시 맞잡자 손을 맞잡자. 물론 이제 코로나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럼 코로나 정리될 때까지 꼭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리가 되는 과정이고 네. 북쪽은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없다. 코로나 피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만간에 남북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월북한 사람이 당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이제 해 나가야 되죠. 그걸 네. 하려면은 종전선언이 왜 의미가 있느냐? 지금 우리는 정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평화 체제로 완전히 돌려야 되는데 이 평화 체제를 돌리기 위해서는 종전선언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결국은 비핵화도 앞당길 수 있는 일종의 이제 견인 역할을 하는 장치가 되는 셈이죠. 네, 네. 그래서 종전선언의 의미가 있고 이게 지금 뭐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한다면 그건 대단히 이 한반도의 앞날이 캄캄해지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을 함으로 해가지고 남북 간에 새로운 평화 분위기를 만들고 이게 결국은 비핵화를 앞당겨내는 이 역할을 할 거라고 우리가 믿어야죠. 네, 두 분의 견해가 상당히 제가 말씀 다른데 좀 더 다음 안건이 있어서요. 예, 충분히 뭐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김기현 의원님께서는 비핵화에 대한 어떤 조건이든 전제가 이루어진 이후에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고요. 설훈 의원님께서는 종전선언이 그 출발점이다. 어쨌든 목표는 평화라는 것은 같은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예,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여야를 대표하는 중진 의원 두 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이킥 대결을 해볼까요? 갑니다. 라운드 2.
내년 4월에는 재보선 후보 얘기군요. 네. 현재까지 서울, 부산시장을 포함해 전국 12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부터 광역단체장까지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네, 아무래도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가 관심사인데요. 민주당은 후보를 내는 건가요? 내느냐 안 내느냐보다는 어떤 후보를 낼 것인가에 더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여야에서 거론되는 이름이 많던데요. 누가 거론되고 있죠? 여권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야권에선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전 시장에게 후보를 양보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금 야권으로 오면서 야권 단일 후보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재보선 선거대책위원회가 원래 오늘 발족될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요일로 연기가 됐네요. 15일. 그러자 보니까 이제 언론 등에서 국민의힘 내부에 좀 지도부 알력이랄까 또는 노선 갈등이랄까 이런 것들이 표출된 결과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재보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논의가 오늘 오전에 있었고요. 네.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그 의견을 취합하면서 오늘 오후에 아마 다시 비상대책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은 선거대책위원회 형태보다도 경선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서 최종적으로 경선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경선 룰을 어떻게 정해서 좋은 후보를 우리가 선발해내서 국민들에게 선보일 것인가 이렇게 이번에 결론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그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내정되었다가 철회되고 다시 소위 친박이라고 하죠. 대구에서 내리 3선하셨던 김상훈 의원 내정된 것. 이 부분 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갈등이다, 뭐 내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거는 뭐 다른 잘못된 보도인가요? 우리 당내에 친박이라는 그 계파는 이제 없습니다. 아니 뭐 친박이라는 계파가 있을 수가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근데 예전에 어떤 행보를 했는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희 다 지금 국민의 힘으로 뭉쳐져 있는 것이고요. 유일호 아마 그 처음에 그 내정이 되었던 것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모양인데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아마 조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당내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작동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면 그 의견이 다시 취합되어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아주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서른 의원님, 가장 이제 핫한 현재까지 이슈는 아무래도 과연 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낼 것인가 여부일 텐데요.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재보궐선거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입장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후보를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는 문제는 10월 뭐 역산해 보면요. 4월 선거를 역산해 보면 10월부터 11월 초까지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을 상대로 해서 물어보면 뭐 78% 80% 가까이 후보 내야 한다 해요. 그리고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물어보면은 절반 정도 후보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내면 안 된다 한 38% 뭐 50% 대 38% 이런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보 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후보 내야 되고 후보를 내서 국민 심판을 받는 것이 당헌상 있는 규정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결국은 후보를 낼 것 아닌가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 후보 내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거돈 시장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이제 책임을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이 아무 말도 없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기책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도 뭐 논란이 많아요. 어쨌든 그러나 부산이고 서울이고 후보를 내는 것이 이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신임 김종철 정의당 대표 민주당에선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일성을 토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혹시? 뭐 그건 뭐 자기들 입장이니까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서로 상대 당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사실 없습니까? 그거 신경 안 쓴다고 자기들 말이 아니고 이거 문재인 그 당시 대표의 말입니다. 문재인 그 당시 민주당 대표할 시절에 이게 당을 개혁하겠다 그러면서 당헌을 바꿨는데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걸 당헌에다가 대한민국으로 치면 헌법입니다. 헌법. 법률도 아니고요. 그 당헌에다가 이걸 명시를 했고 그건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당시 대표로서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인데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그 표현이 발언이 그쪽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옳지 않은 거죠. 스스로 약속을 위반하고 후보를 내게 되는 것이니까 왜 그래 됐는지 국민들에게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인지 먼저 설명부터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이재명 지사도 장사하는 사람도 자기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손실을 감수한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정치적인 신뢰를 잃게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저는 우리 굉장히 비판적 시각입니다. 예, 당헌상 나와 있는 표현은 정확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부정부패 등 기책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부정부패를 겨냥한 것입니다. 근데 부산이고 서울이고 부정부패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성추행 뭐 등등 이런 상황인데 네. 어쨌든 기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장의 경우는 본인이 아무 말씀도 없이 갔기 때문에 네. 그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예. 그러나 그 이전에 정치는 국민을 두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국민들이 출마하라고 그러면 출마를 해야죠. 우리 당에서 대통령 아니라 어떤 분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국민 뜻이 그렇다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여론 정치이기 때문에 여론이 다른데 국민이 원하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다음 이제 후보자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현역 중진 의원이 시장에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좀 부정적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신 바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아마 참신한 신인에게 경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의미 같고요. 김기현 의원님은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그 언론 통해서 뭐 그런 내용의 보도를 봤습니다만, 예. 뭐 이 후보 결정 문제는 비대위원장이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천의 룰에 의해서 그 공천위원회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별개로 세워져서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비대위원장 혼자서 결론 내렸다 해서 최종 결론이라 할 수는 없는데 전체적 방향성은 참신한 인재의 등용이 필요하다.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네. 그래서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아마 경선 룰을 아마 손보게 될 텐데 저는 이 정치 신인들 새로운 참신한 인물들 발굴해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가산점을 많이 드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는 기본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역 의원은 전부 다 배제한다고 하는 것이 그 옳은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당선되는 것. 당선이 그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역 의원들의 출마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제가 출마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 입장에서 네. 말씀드린 것이니까 예. 그렇게 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른 의원님은 이러한 신인 가산점을 통해서 중진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남의 당 일을 뭐 가타부타 하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서서 당에 변화를 준 건 사실입니다. 이를테면은 뭐 이 당명도 고치고 그리고 광주 5.18 그 영령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 건 참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터인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로 내세우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그냥 붙으면 지는 것 아닌가 이것도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을 해봐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남의 당 이야기인데. 예, 남의 예. 그 당이 있겠습니까? 네. 현역들이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데 예. 잘 안 될 거라 생각하고 그 신인이 그렇게 잘 나옵니까? 아무리 가산점을 주더라도 현실에서부터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이게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 반발이 심하면 결국은 뭐 뭐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물 중에서 고르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모르죠. 아무래도 새로운 인물이 나올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서른 의원님 보시는 전망이 맞을지 틀릴지. 그런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 드디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하셨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줄곧 대선 후보 관련해서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이재명 투톱에 상당히 뒤처지는 지지율을 보여왔었는데 이렇게 탁 처음 대선 후보로 이제 공식 출마하시는 선언의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는
확실한 대선 후보군을 형성하는 것이 여전히 좀 부족하다. 이 네. 점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큰 고민이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가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저는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예.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훌륭한 인재 그리고 뭐 국회의원 3선에 제주지사 재선을 했고 또 뭐 개혁 소장파이고 대표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륜을 잘 살리면 얼마든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원희룡 지사를 포함해서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인물들이 대선 후보에 대한 뜻을 가지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이렇게 하면서 선의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 나갈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서른 의원님은 원희룡 지사의 대선 후보 공식 출마 선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뭐 원희룡 지사는 여러 차례 자기가 대선에 출마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초점 맞춰주질 않았죠. 그게 이제 지지율이 워낙 뭐 낮으니까 1% 2%도 그 정도 수준. 현재는 그렇죠. 예. 예. 그런 수준이니까 뭐 존재감이 없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 상태였고 또 지사를 하면서 제주지사를 하면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책으로 뭘 승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 김대중 대통령은 정책을 계속 던졌거든요. 야당이 처음에 출마하셨을 때. 근데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게 제일 지지율을 높이는데 이 지름길이 되는데 지금 야당 내에서 누구도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줘요. 계속해서 여당하고 싸우면서 그 속에서 뭘 보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국민들이 지금은 코로나로 막 지쳐 있는 데다가 이미 그런 데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나 삶을 어떻게 좋게 만들어 줄 것이냐. 이건 정책이거든요. 정책을 이렇게 던져놓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정책입니다.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그걸 안 보여주니까 뭐 후보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희룡 지사가 뭐 자기 큰 소리 치는 거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존재감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현실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뭐 앞으로 이제 이 야당 내에서 또 후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겠죠. 뭐 그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아유,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3491님 문자를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꼽아주시는 이주 국회의 관전 포인트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짧게 이번 주 국회의 관전 포인트 김기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전에 원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네. 그 노무현 대통령도 3%가 안 되는 지지도 가지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네. 지금 출발점 가지고서 논할 일은 아니고 그분이 그 자질이 있는 분이냐 이렇게 판단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금주에 계속 국정감사가 이제 실시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뭐 법사위 국감에서 또 추미애 장관께서 또 뭐 소설 얘기를 하셔서 계속 소설 논란이 됩니다만 네. 이제 이런 문제 조금 네. 추 장관께서도 네. 사과하고 네. 10초 안에 마무리하라는 지금 네. 아닐까 싶습니다. 예, 서른은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저 국민의힘이 지지도가 안 오르는 이유는요. 네. 정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정쟁을 맞춰야 된다라는 네. 말씀 주신 그럼 올라갑니다. 정책으로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